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시민이 있는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입법 노동자가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시민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특히 시민 뜻대로가 슬로건이시더라고요. 예. 정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시민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헌법에. 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 시대를 살았었죠. 그렇죠. 그런데 되게 국민은 이를테면 통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시민은 주체적인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미 우리는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와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 주권자인 시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정치라는 건 모든 정치인들의 기본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지역 정치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더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재하고 그 시민들이 삶을 꾸려가는 현장. 그게 저는 이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민과 지역인을 정치를 생각할 때면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될 키워드가 되는 거죠. 국가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정치의 주체이고 생활의 주체이고 사회의 주체이다. 그런 경우에 시민을 강조하면 이제 자치가 강조가 되는 거죠. 통치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네요. 스스로 다스리는. 네네. 의원님 첫 질문에 이 국민과 시민에 대한 거의 강의를 해주셨는데. 나 이렇게 큰 뜻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똑똑하셔서 대통령들이 다 좋아하셨나 봐요. 아이고, 주로 청와대 근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거 많이 하시고 그런 거 남들은 아니구나. 한 번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네. 한 번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한 번. 제가 경력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제가 뒷조사 전문이거든요. 근데 너무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기자로 시작을 하셨고요. 예.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셨고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교수, 지자체장,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그냥 놀리고 그러세요. 아니 놀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대단해요는 옛날에 유행어입니다. 예. 그 청와대 근무 시절하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 되신 거하고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세요? 대통령은 집행기관이잖아요. 근데 국회는 대의기관이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집행기관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힘이 있어요. 기존에 주어져 있는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기 뜻을 이렇게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제가 지자체장도 해보고 정부 일도 해봤는데 집행기관은 그런 우리가 흔히 행정부라고 하는 네네. 그런 힘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자신이 한 일이 바로 결과로 혹은 성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국회는 내일을 준비하는. 이제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야.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한번 듣고 계속 쓰는데 그래서 집행을 하던 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바로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예. 왜요? 보시면 국회에서 뭘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뭐 논의도 네. 복잡하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예,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민주주의의 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은 별로 뭐 되고 싶은 분들은 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된다면 가족들이 말리는데 맞아. 청와대
뭐 들어간다 하면 네. 가문의 영광이다. 아유.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청와대 비서관을 2번이나 하신 분으로서 뭔가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니까 예. 이제 후임으로 오는 비서관들한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그런 꿀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한 가지만 좀. 아, 진짜로요? 예, 네. 진짜요. 근데 제 말이 통할까? 통하죠. 안 통할 것 안 같은데. 듣는 척 하면서도 영향 다 받는 들어요. 겁니다. 아, 그러면 해볼까요? 예, 예. 그러니까 헌법 1조에 있는 원리, 시민공화국 원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 이때 이 시민 주권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여튼 무조건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한테 지금 맡겨진 권한을 행사할 때 이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사유화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인은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권력 사유화 금지. 이게 대통령 모시는 보좌진들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마저도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네. 금방 위험해집니다. 제가 이제 흔히 두고 쓰는 말이 정치인은 언제 망가지는가?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망가집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네. 권력 사유화 금지가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국정은 정말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권 분립이 돼 있고 시민사회, 기초, 광역, 지자체, 중앙정부, 심지어는 문화예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이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가도록 해줘야지 네.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국정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네. 요거를 잊지 말아야 되고 예. 대통령이 그래서 국민의 뜻, 제가 표현을 하자면 시민의 뜻을, 주권자들의 뜻을 정말 잘 받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는 요 두 가지로 하죠. 왜냐면 많이 하면은 또 이게 실천이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요청을 그러게요. 하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원래 기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후에 정치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두 가지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컴플렉스요? 어디예요, 의원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그러네요. 하나는 운동권 컴플렉스입니다. 어. 제가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많은 제 주변에 같이 학생 운동을 하던 많은 분들이 활동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고 그때는 정말 폭압적인 통치,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권력을 잡은 사람들 이걸 가지고 하던 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때 청년들에게는 거기에 저항하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 이게 1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를테면 소극적 운동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학교를 쫓겨나거나 뭐 수배를 당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서 즉 고난받지 않는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그때 앞장서서 싸우던 친구들, 동지들, 후배들, 선배들한테 늘 미안한 감이 있었던 거죠. 앞장서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네, 있으신 컴플렉스가 거예요? 생긴 거죠.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이걸 좀 풀어가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노무현 컴플렉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모시던 분이었고 연결식을 이제 여기 경복궁에서 치르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제를 지내고 수원에 이제 화장장으로 가는 그 과정을 하면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해야 되는 그때는 이를테면 분노였죠.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치열하게 당신의 정치를 해온 분인데 그 꿈이 그렇게 쓰러지는 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그 어떤 분노와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실천해야 된다는 책무 같은 게 생겨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요. 운 좋게 이제 당선이 몇 번 되는 바람에 이 국회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 우리 민영배 의원님의 그럼 인생책이 궁금한데요. 민영배 의원님 인생책 홍길동의 저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허균의 여러 가지 생각을 담은 허균의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호위 평론가가 이 책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왠지 저하고는 좀 친하게 느껴지는 분인데. 그래요? 같은 닮았는데요? 네. 닮았어. 그렇네. 양천호 씨. 이고요. 조상님이십니까? 예, 같은 이제 집안인데. 그래서 오늘 좀 외자시구나. 오늘 특별하네요. 그러면. 허균, 허희. 네. 아, 예. 허균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분이 벼슬길에 오른 건 선조 임금 때입니다. 네. 그리고 광해군 때 역적으로 또 몰리면서 사형을 당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네. 허균 같은 경우는 원래 명문가 집안의 자제였어요. 예. 그래서 뭐 탄탄대로의 길을 얼마든지 걸어나갈 수 있었는데 이 허균이 관심이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친했던 사람들은 네. 당시 서자들 그리고 승려들 이렇게 당시 조선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집안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상을 품고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관도 뭐 홍길동전 같은 곳에 담아놓고 있는 건데요. 예. 바로 그런 허균의 생각을 집약해 놓은 책이 이이화 선생의 이 책이에요. 네. 이 책이 2014년 판본인데 원래는 1980년대에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아마 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와. 이 예. 책이 1980년대 책. 우와. 예. 이 책은 사실은 제가 두 번째 구입한 책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 책을 처음 나왔을 때 네. 봤는데 당시 이게 금서였거든요. 아니, 그 이 맞아요. 책이 금서라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지금은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네. 돼요. 옛날에는 상록수 같은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왜? 너무 이상해.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상상이 잘 안 되시겠는데 근데 이 책을 보면 궁금했던 점이 그 왜 영화 광해군이라든지 왕이 된 남자 이렇게 보면은 이 허균이 그 광해군의 최측근이잖아요. 근데 지금 7세. 너무 비참한 최후를 좀 보내셨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그때도 지금도 늘 모함, 음모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예. 통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허균은 그 모함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예. 남대문 개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 모함 마타도가 생긴 건데 네. 인민을 구하려고 포악한 임금을 치려고 하남 대장군인 정아무개가 곧 온다. 80년대로 치면 대자보, 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그 찌라시가 돈 거예요. 예. 누가 도대체 이렇게 민심을 선동하냐라고 아. 조정해서 조사를 들어간 거죠. 근데 조사를 들어가서 이 장본이 허균이다 이렇게 몰린 거예요. 진짜? 예. 그랬겠잖아요. 당시 허균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저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몰린 거예요. 그래서 영모로 요즘 말로 하면 모방을 한 것으로 영모로 꾸민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예. 허균은 부인을 했어요. 나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끝내 이제 극형에 처해졌죠. 네. 물론 뭐 허균이 정말 그 시대보다 앞서가는 뛰어난 개혁가이자 사상가였지만 네. 말로가 능지처참형을 당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좀 인생책으로 하기에는 어. 그런 요즘 삶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왜 이 책을 인생책으로 하셨나?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대라고 하는 이 암울한 포갑 정치, 포갑 통치 기간에는 예.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체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예.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런 분이 있었단 말이야? 네. 라고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이랬을까를 꼼꼼히 이제 좀 살펴보게 된 거고, 그래서 네. 책을 잊어버리고 나서 한번 더 사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 조선시대는 이 분당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허균이라는 이런 개혁적인 사상가가 있었다. 분당 정치의 현실을 매우 비판하는 앞서가는 사상가였다라는 거. 이 책을 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선시대의 분당 정치의 현실을 비판했던 이 개혁 사상가 허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허균의 개혁 사상. 첫 번째. 빠밤. 호민론 속의 이민위천이라고 저희가
뽑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호민론이라고 하는 네. 게 허균의 정치 사상이 이제 집약된 말인데요. 네. 호민이라는 말의 호자는 호걸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호걸 같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네. 원래 이 허균은 백성을 세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항민, 이건 우둔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원민인데요. 통치자가 하라는 대로 따르긴 하는데 마음속에는 울분이 쌓여있는 백성인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원민. 호민은 행동으로 그 울분을 터트리는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호민론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예. 백성이라는 게 정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백성을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천하의 오직 두려운 존재는 백성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주인인 시대니까 이렇게 호민을 주장하고 하면은 영모죄로 갈만하다라는 생각도 예. 들면서 네, 또 이후의 이야기는 의원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네요, 벌써. 예. 의원님은 새 형태 중에 호민이신 것 같아요. 호민이신 것 그치? 같아요. 의원님은. 우리 진영 씨는 아유 말해 뭐예요? 저는 중간이죠. 그 항민과 원민의 중간쯤이 전 좋을 것 같아요. 속으로 울분이 그러니까 삼키면서. 드러내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오늘따라 약간 추억의 개그가 좀 떠올라요. 그래? 홍길동 하면 네. 그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아버지 분장 하나 해주시고 CG로 내가 이제 너에게 호부 호영을 화하노라. 그리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그게 대간절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호부 호영을 화한다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가 너에게 호부 호영을 홍길동이 왜 혀 짧은 소리를 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왠지 아들이니까 좀 귀엽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러면 추억의 개그가 맞아요. 떠오르네. 결국 맞아. 호부 호영의 맞아. 뜻을 몰라가지고. 네. 그랬군요. 아니, 의원님. 예? 지금은 뭐, 호민이다 하면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조선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엄청 앞서간 생각이네요. 제가 사실은 이 책에서 딱 꽂혔던 게 이 호민론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원래 이이화 선생님의 그때 당시 저서에는 뭐라고 네. 했냐면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오직 민중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주체로서의 민중. 임금의 대상, 통치 대상이 아니고 네. 자기 정치의 주체로서의 민중. 그러니까 이미 반역의 사상을 품고 있는 거죠. 눈이 왕한테 안 가 있어요. 왜냐면 입신양명을 목표로 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눈이 아래로 가 있으니까 백성이 두려웠던 거고 사실 그때 많은 선비들은 임금을 두려워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 호민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한 사회가 여러 가지 부조리나 모순이 있을 때 예. 이것을 혁파하고 또는 그런 부조리나 모순을 담지하고 있는 세력을 깨부수고 그러니까 개혁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반역인 거죠. 저항인 거죠. 예. 그렇게 깨부수고 잠자는 민중을 이끌고 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 의원님께서 광주 광산구청장 하셨죠? 네. 이것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재선을 하셨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8년간 하셨더라고요. 했죠. 예. 그러니까 국민을 모시니까 확실히 또 그래서 저는 당시에 처음 2010년에 막 광산구청장이 됐을 때 저희 구정 슬로건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 이렇게 이제 붙어 있었는데 두 번째 제가 하면서 슬로건을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 이렇게 바꾸고 그 자치공동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방점이 좀 더 찍힌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자치공동체다. 이 정치의 이 구정의 주인은 구민이다, 시민들이다.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의원님 국민만 보고 가족은 좀 등한시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네. 약간 그런 예, 것이지 뭐, 않을까 싶어요. 혹시 좋은 남편, 좋은 어. 아버지, 뭐 좋은 가장은 아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멍청한 거죠. 가족의 일원으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일도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계속 이리저리로 여러 영역을 이렇게 막 네.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제 처는 이제 학교에서 교사를 했는데 평교사로 30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근래 이제 그만뒀는데요. 네. 종종
사정을 합니다. 더 우리가 지금보다 나이가 들고 나면 네. 할 일이 없을 때 예. 쫓아내지만 말아달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여보 나 쫓아내지 뭐 말아줘. 좋게 받아주더라고요. 걱정 마라, 쫓아내진 않을게. 그런데 그런 말 자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좀 미안하죠, 실제로.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구청장 시절 돌아봤을 때 이 점은 좀 아쉽다. 그래서 내가 다음 어떤 기관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의회하고 관계를 잘 풀었나. 일을 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늘 시민사회가 견제를 하고 의회가 견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좀 의욕이 앞선 나머지 혹시 그런 걸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자꾸 의회하고 충돌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근데 그때 저는 생각이 그랬거든요. 왜 의회 의원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같은 당인데. 같은 예를 들면 당인데도. 네, 제가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비정규직을 없애고 싶은데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경제의 주체로 좀 섰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자꾸 안 받아들이지?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저는 오르니까 그냥 간다? 뭐 이런 게 좀 강하지 않았었을까, 혹시. 네. 그런 게 좀, 예.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보면 좀, 예. 성숙함에서 나온 이제 지금 결론이신 것 같아서. 예.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허균의 개혁사상 두 번째. 빠밤. 인재를 고루 써라. 유제론. 유제론이라는 얘기를 했군요. 그 유제론이라는 말은 인재를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인재를 버린다는 게 네, 유제론. 그 유자가 원래 남길 유자인데 거기에는 남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땅덩이도 좁고 인재가 충분히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차별을 두면서 서자는 안 돼, 여자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예.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했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 허균의 스승인 이달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허균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고루 등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인재를 버리면 안 돼. 강원도 인재에서. 아까 이제 지금 우리 박진영 씨가 허희 얘기한 것 같은 얘기죠. 평론가님 말씀 듣고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버리라 했다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무슨 뜻이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같은데 예. 인재를 다른 말로 바꾼 거 유제론의 핵심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재를 고루 써라입니다. 예. 고루 써라. 고루 써라. 그러니까 신분의 차별을 두지 말고 네. 고루 써라. 그때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이른바 명문 혹은 그 양반들만 등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 유제론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재주를 다 비슷하게 내줬거든요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훌륭하고 서얼이라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하면 하늘이 재주를 낼 때 누구에게나 고르게 냈다.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이거 찾아보니까 167쪽에 보니까 그런 하늘이 재주를 낼 때 누구에게나 고르게 냈다고 하면서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즘도 딱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인사 담당 행정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사관리 행정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인재를 어떻게 등용할 것인지 네네. 인사론, 동서고금의 인사론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박남춘 인천시장님이 저희 인사수석을 하실 때인데 인사수석 비서를 하실 때인데 제가 거기 행정관으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내놓은 책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정리해내는 책이 대통령의 인사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그 사람을 어느 자리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보내는 거죠. 지금 이 유제론은 인재를
고르게 써라. 네, 네. 차별하지 마라. 네. 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르게 써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르게 써라. 바르게 써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예. 유제론의 핵심인데 네. 경국대전이 있잖아요. 조선의 법전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서얼, 뭐 서자 출신들의 관직 진출을 막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좀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이걸 부수고 새롭게 하고 싶은 허균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인재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허균이 뭐 그런 인재론을 펼 수는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다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서얼들과 폭넓은 교류를 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조선시대 잘 나가는 요즘 스타일로 인싸가 아닌 아싸들과의 교류를 예. 했던 허균. 참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본인은 또 양반가의 잘 나가는 아주 귀한 가문의 자제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머님? 이 책에 보면 40쪽 때부터 50쪽 때 사이에 예. 보면 네. 그런 얘기 잘 나와요. 어떻게 서얼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후견인 역할을 허균 선생님이 그렇게 잘했는가 그게 네. 나오는데 네. 조금 전에 그 어릴 적 승인 송곡 이달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분도 사실은 서자 출신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이분이 벼슬길이 막혀가지고 술과 방탕한 세월을 보낼 때 그때 아마 눈을 뜨지 않았을까, 이 서울 차별에. 그렇게 이제 보면서 재능이 있지만 출세하지 못하는 서울 출신 친구들을 가까이 지내고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게 이제 잘 나타난 게 공주 목사로 부임할 때 쓴 편지예요. 그 서울 친구에게 이런 편지 씁니다. 나는 큰 고을에 원이 되었네. 마침 그대가 사는 곳과 가까우니 어머님을 모시고 이리로 오게. 내가 절반의 봉급으로 대접하리니 결코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네. 그대와 나의 처지는 다르지만 취향은 같으며 예. 재능은 나보다 10배이지만 세상에 버림받음은 나보다 심하니 내가 매양 기가 막히네. 이렇게 이제 편지를.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뭐 인재 고루 등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놀란 부분은 특히 여성 차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관련된 뭐 입법도 하시고 그랬다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국회에 와서 보니까 예. 정무위라고 하는 걸 맡았잖아요. 예, 예. 그 상임위를 선택했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기관들을 이렇게 하는 곳인데 금융 관련된 기관, 기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네. 임원의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네. 이른바 유리천장을 좀 없애보고 싶은 그런 그 입법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예. 여기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성을 남자와 같은, 여자를 남자와 같은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허균의 얘기가 나와요. 남자와 같은 사람의 네. 수준.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아니야. 남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때는 맞아요. 예, 여성이 아주 부차적인 존재였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구청장이 돼서 딱 가보니까 인사를 둘러싼 여성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특별한 조치를 좀 취했죠. 승진을 할 때 단배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4명을 승진을 시키면 4명 4위까지 금평, 근무평정이 들어오면 여기에 여성이 없으면 15위가 됐든 뭐 5위가 됐든 이 단배수 밖에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을 넣어라. 왜냐, 지금까지 남자들이 여자들을 계속 차별해서 독점해 왔잖냐. 네. 그리고 자기들만 혜택을 누렸잖냐. 네, 네. 그 다음에 인사팀장, 예산팀장, 감사팀장, 주요한 이른바 보직을 모두 여성으로 했어요.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성과를 남자 직원보다 더 못 내지 않아요. 그런데 차별을 받았어요. 네.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시에 이제 구청장을 하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 여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을 했고 여기 국회에 와서 보니까 또 그런 게 보여서 제가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고 좀 한 거죠. 저는 25년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잘 압니다. 예, 체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남녀 갈등을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좀, 제가 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자본시장법 이런 데다가 네. 공시를 하거나 이럴 때 임원들의 성비를 공개하게 한다거나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여성들이
그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장치들을 좀 해보려고 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남녀 갈등이 아닌 국민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균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핵심이 그거죠. 예. 주권자 시민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행정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사법도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집에서 안 쫓겨나시겠는데요? 그러게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목은 제가 괜찮으신 쫓겨날 일이 것 없습니다. 같아요. 자, 예. 우리 진영 씨의 이제 특별 코너 가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밸런스 게임입니다, 의원님. 밸런스 게임이요? 밸런스 게임. 거기 대본에 없으셔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의원님. 이때가 제일 좋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냥 5초 안에 생각을 바로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비서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일 잘하지만 성격 안 좋은 사람 대 일 못하지만 성격 좋은 사람. 자, 단답형. 하나, 둘, 일. 셋. 첫 번째. 일 잘하지만 잘하지만 성격 안 좋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성격 더러운 사람. 그게 아니고 우리 부장관님들이 막 웃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보좌진은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격 안 좋은 분을 제가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일을. 그분의 성격이 좀 독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분으로서 비서라면 저는 일이 먼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두 번째 문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10대 아니면 20대? 하나, 둘, 셋. 20대. 왜요? 10대 때는 사회적인 의식 없이 그냥 지내다가 20대 때 비로소 세상을 조금씩 알게 돼서 그때를 좀 다시 살아볼 수 있으면 20대. 좋겠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어디론가 떠난다면 산 아니면 바다? 하나, 둘, 셋. 산. 산을 좋아하시죠? 역시 나이 들면 등산이야. 어릴 때는 바다. 녹색. 녹색 왜 좋죠. 산이세요? 쌀림욕. 진짜 어디 가서 조용히 바다를 보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짜 조용히 좀 있어 봤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산이라고 했어요. 그 심정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신이 나에게 능력 한 가지를 준다면 내 말은 무조건 믿게 하는 능력 대 내 앞에선 진실만을 말하는 능력. 하나, 둘, 셋. 내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진짜요? 제가 구청장 하면서 뭐가 부족했느냐고 했을 때 네. 소통이 좀 부족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 신념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거든,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아니거든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만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또 있어요? 제2의 인생을 산다면 정치가 아니면 학자. 하나, 둘, 셋. 학자. 이제 어울리셔. 이렇게 막 투쟁 쟁투회장보다는 직접 당사자로서보다는 그런 쟁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를 연구해보고 그걸 대안을 제시해보고 이런 쪽이 맞고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학자로 사셨으면 본인한테는 좋으셨을 것 같고 네. 정치인이 되셔서 우리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정치인으로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네,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의원님. 오유경 MC께서는 진행하시면서 늘 그렇게 출연자들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잘하시는군요. 밝은 곳을 아주- 비춥니다. 네. 탁월한 진행자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허균의 개혁사상. 자, 세 번째. 스파밤. 허균 사상의 종합판 홍길동전. 네. 제대로 말할 수는 없고 일단 소설로서 다 울분을 토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홍길동이 크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 이 호부호영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신분제에 의한 차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백성들의 생활이 워낙 궁핍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탐관오리들을 어떻게 벌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홍길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율도국이라고 하는 이산국가를 건설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비판받을 지점은 있습니다. 가령 홍길동이 율도국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들에게 또 장자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일종의 세습 방식을 다시 채택한다는 한계는 있어요. 그게 좀 한계가 예.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교과서에서도 네. 그 한계까지 다 배우고 갑니다. 그렇죠. 여하튼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당시에는 이 민중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그야말로 혁명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홍길동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이 만약에 홍길동이다. 그래서 율도국을 세운다. 그럼 어떤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율도국 세울 엄두를 안 냈어요. 만약에 어떤 이상형의 국가를 그럼 갖고 계세요? 정치인이니까 생각하신 이상적인 국가가 있으실까요? 저는 정치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고 예. 그래서 갈등이 늘 있는 곳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 정치는 뭘 해야 되는가? 그 갈등을 최소화했고 사람들에게 자기 삶의 자기 실현을 가장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일 텐데 네. 그렇게 보면 그 율도국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사는 지금은 국가와 국가 간에는 전쟁이 있지만 또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에는 서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 경쟁이 최소화된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허균이라는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균 그러면 홍길동전이고 실제로는 소설을 많이 썼어요. 예. 근데 되게 내용이 홍길동전하고 비슷해요. 야.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들이 낮은 신분 비천한 출신인 경우.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네. 이른바 백성을 위해서 그때 표현들 하자면 쓰는 걸로 그렇게 되게 나타나고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사회가 인간성을 이분을 이제 보통 민본주의 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인간성을 그렇게 그러니까 인권을 요즘 표현을 하자면 인권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요즘 표현을 하자면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정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적인 사회활동가, 민본주의 정치가,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가, 뭐 이렇게 이제 허균이 자리매김이 돼 있는 거죠. 네. 의원님이 허균의 생각, 이 책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우리 청년들이 예.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네.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이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거든요. 다른 형태로 요즘 같으면 뭐 젠더 갈등 형태로 나타나거나 네. 양극화로 나타나거나 이런 그때는 이제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그 모순을 혁파하고 개혁과 이 시민 중심의 주권자 중심의 사고를 하려고 했던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진취적인 이 사상가의 내용, 문학가의 내용을 지금 청년들이 우선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권한다면 저는 지역 정치인들. 사실은 여의도 정치인분들에게는 뭐 이게 너무 뻔한 얘기여서 지역 정치인들, 특히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좀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땠어요? 꼭 교무실에 온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균형 있게 조율을 잘 하시면서 예. 옳은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도사처럼 이렇게 전하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 예, 우리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에도 좀 화이팅, 화이팅! 여기저기 뭐 강연도 다니고 했는데 네. 기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책의 한 줄 평을 오늘날 실천적 지식인의 의미를 묻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균은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오직 진리에만 몰두하는 골방학자들을 비판하고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비리를 개혁하는 지식인을 높이 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의 이 책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혹독한 대가는 자신보다 저질스러운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아, 무서워. 벌써 200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 사회, 경제가, 문화예술이 제대로 꽃피울 수 없습니다. 정치가 밉고 부족한 게 많겠지만 네. 그래도 정치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관심 갖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우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화의부동의 정치인으로서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